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보험과 또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최신 기사들입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요즘 보험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이게 우리 금융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막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청취자분께 진짜 필요한 핵심 정보, 그리고 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는 거죠.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약간 무거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 해외 보험 분쟁 관련입니다. DB손해보험 미국 법인이 현지에서 누수 사고가 났는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소송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네, 원고 측은 보험금 지급도 늦어지고 합의금도 못 받았다 이러면서 계약 위반은 기본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징발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국내 보험사가 해외에서 사업할 때 위험이라는 게 그냥 보험금 주고 안 주고 이 문제를 넘어서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특히 미국은 아시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 이게 실제 손해보다 훨씬 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해외 관련 보험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런 분쟁 해결 절차가 우리랑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관할 법원 문제가 된 건데요. DB손보 측에서 소송가액의 일정 금액, 그러니까 7만 5천 달러를 넘고 또 원고랑 시민권이 다르다. 이걸 이유로 연방법원으로 이관을 주장했죠. 이건 뭐 일종의 소송 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나 관할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해외 보험 드실 때는 약관 꼼꼼히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분쟁 생기면 어떻게 해결되는지, 뭐 중재 조항 같은 건 있는지 이런 것도 미리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관할 부분 문제까지 생각보다 고려할 게 많네요. 자, 이렇게 해외에서의 복잡한 문제도 많은데 국내에서는 또 우리 생활이랑 더 가까운 위험 대비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요. 가을철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화재 위험이 커지는데 이럴 때 생활안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10년간 화재 원인 절반 가까이가 부주의였다는 통계, 이거 저도 보고 좀 놀랐어요. 특히 요즘 전동 킥보드 많이 타시는데 그 배터리 때문에 불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화재가 시작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생활안전보험이라는 게 단순히 집 불탔을 때 재산 피해 이것만 보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화상 치료비는 물론이고 심지어 불나서 잠시 집 비워야 할 때 반려동물 맡기는 비용까지 보정해주는 상품도 있대요. 오,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네요. 네, 에이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적은 비용으로 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집에 전동 픽보드나 충전기기 많으신 청취자분들은 관련 보장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화재 나면 직접적인 재산 손실도 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 거처 비용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비용, 또 반려동물 케어 비용까지 생각보다 부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생활 밀착형 보장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이 실제로 뭘 필요로 하는지를 보험사들이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통계에서 보듯이 부주의가 주 원인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평소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험으로 안전망을 갖춰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생활 밀착형 보장 얘기가 나온 김에 세 번째 소식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말 일상생활 속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까 화재 얘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 불 끄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2차 피해 있잖아요. 그런 걸 보상해 주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또는 어떤 사고가 나서 변호사 자문이 필요할 때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 소액 특약들이요? 네, 그 DB손해보험에서 나온 변호사 자문 비용 특약이라는 게 월 100원대래요. 근데 출시 석 달 만에 9만 건이나 팔렸다고 하니 와,
소비자들이 이런 작지만 실제적인 위험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보험하면 암이라든지 큰 수술, 아니면 큰 사고 이런 것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진짜 자전거 타다 넘어지는 거, 길 가다 삐끗하는 거, 심지어 농사일하다 다치는 경우까지 정말 일상생활 구석구석을 커버하려는 움직임 같아요. 보험의 범위가 정말 넓어지고 있네요. 이제는 정말 개개인의 생활 방식이나 사소한 걱정거리까지 파고드는 그런 소액 보장 상품들이 경쟁력을 얻고 있는 거죠. 특히 월 100원 이런 가격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좀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노력이기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보장이 늘어나는 건 참 좋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게 네 번째 소식인데요. 내년에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예상이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보통 대출이자도 싸지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보험료는 왜 오르냐?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에서 얻는 수익률이 낮아질 걸로 보이니까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이란 걸 낮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 예정이율이 핵심이죠. 그렇죠. 이 예정이율이라는 걸 쉽게 설명하면 보험사가 우리한테 보험료 받아서 이걸 잘 굴려서 앞으로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예정하는 수익률이에요. 은행 예금 이자율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낮아진다는 건 보험사가 기대 수익이 줄어드니까 보험료를 미리 좀 더 받아놔야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안정성 확보 차원이군요. 2에서 3% 정도 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보험 가입이나 갱신 생각 중이신 청취자분들은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상은 사실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 노력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특히 요즘 IFRS 17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계 기준이나 KICS, 신지급 여력 제도 같은 규제들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은 미래에 줘야 할 보험금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자본을 쌓아둬야 하거든요. 부담이 커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운용 수익률이 나빠지니까 재무 부담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예정이율을 낮추는 건 금리 하락기에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찌 보면 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보험료 오르는 게 부담스럽죠. 하지만 길게 보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튼튼해야 나중에 약속된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보험료 부담은 늘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내 노후 자금을 어떻게 잘 굴릴 건가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다음 소식은 퇴직연금 수익률 관련입니다. 삼성생명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죠. 그리고 확정 기형형 DC형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에서 적립금 상위 10개 사업자 중에 1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리금 보장형뿐만 아니라 실적 배당형이라고 하는 비보장형에서도 모두 업계 평균 크게 웃도는 성과를 냈다고 하네요. 삼성생명이요. 수익률이 꽤 좋았나 보네요. 네, 퇴직연금은 정말 길게 몇십 년씩 운용되는 소중한 노후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또 어떤 상품으로 굴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 돈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IRP 비보장형 수익률이 1년 기준으로 16.92%. 와, 그리고 DC형 비보장형은 무려 18.01%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성과죠. 18%면 정말 높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원금 잃을까 봐 무서워서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넣어두기보다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운용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고르고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 노후 준비에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본인 퇴직연금 계좌 한번 열어보시고 수익률이 좀 아쉽다 싶으면 운용사나 상품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 덕분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가능했을까요? 18% 가까운 수익률이라면 작년 같은 특정 시장 상황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 좋을 때 국내외 주식형 펀드 비중을 확 늘렸다거나 아니면 금리 변동성을 잘 활용해서 채권 투자로 재미를 봤다거나 그런 식이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한번 반짝 나온 성과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운용을 잘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건지 이걸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정말 초장기 투자인 만큼 단기 수익률에 너무 이렇게 기뻐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요. 그 운용사의 철학이라든지 장기적인 성과 기록, 자산 배분 능력, 또 고객 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물론 필수입니다. 네, 정말 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노후 준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은 약간 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칼럼 내용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모 스스로가 노후 준비를 잘 해서 자녀한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을 안 주는 그런 잘 사는 부모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특히 지금 50대 분들이 위로는 부모님 부양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고 또 아래로는 자녀한테 짐이 되기는 싫어하는 첫 세대다. 이런 분석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 표현이 참 와닿네요. 마지막 부양 세대이자 짐 되기 싫은 첫 세대. 네. 예전처럼 뭐 자녀가 내 노후 책임져 주겠지 이런 기대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녀 돕겠다고 무리하게 지원하다가 정작 내 노후 자금은 부족해지고 결국 그 부담이 다시 자녀한테 돌아가는 악순환 이런 거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얼마를 남겨줄까 이걸 고민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위하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 정말 시의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저출산 고령화는 심해지고 또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다 고려하면 노후 부양의 책임은 점점 더 개인한테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대가족 중심으로 효사상에 기반한 그런 부양 시스템은 이제 사실상 지속하기 어렵죠. 그래서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노후라는 건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젊을 때부터 연금 잘 붓고 건강관리 잘하고 자산 형성 계획 세워서 실천하고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죠. 그게 결국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고 또 다음 세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자, 이제는 법이나 제도, 정책 변화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소식인데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공동 재보험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사가 안고 있는 위험, 예를 들면 금리가 막 변동하는 위험이나 사람들이 보험을 대규모로 해지할 위험 같은 부담을 다른 보험사, 그러니까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방식의 단점을 좀 보완한 일임식 자산 유보형이라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공동재보험. 말이 좀 어렵죠? 네,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보험사가 고객하고 계약을 맺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한 위험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아서 연금을 더 줘야 한다거나 아니면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약속한 수익을 못 내는 위험 같은 거요. 이런 위험의 일부를 다른 전문 보험사, 즉 재보험사한테 돈을 주고 떠넘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험사가 드는 보험 같은 거네요. 그렇죠. 딱 그거예요. 보험사를 위한 보험. 이번에 도입되는 일임식 자산 유보형은 보험사가 실제 자산을 재보험사에 넘기지는 않고 운영 권한만 맡기는 방식이라서 거래 비용도 줄이고 위험 관리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잘 자리 잡으면 보험사 재정 상태가 더 튼튼해질 수 있고 그건 결국 우리 청취자분들이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걸까요? 네,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IFS 17하고 KCIS 도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들이 보험사들한테 미래에 줘야 할 보험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자기 자본을 쌓아놓으라고 요구하거든요. 특히 예전에 팔았던 고금리 확정형 상품들, 이런 건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보험사한테 정말 큰 부담인데 이 위험을 재보험을 통해서 좀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일임식 자산 유보형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핵심 자산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련 위험만 싹 떼서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게 해주니까
자본 부담을 덜고 재무 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 산업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걸로 기대됩니다. 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가 하면 또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8번째 소식은 패밀리슈랑스 관련 내용입니다. 기업 오너 일가 같은 특수관계인이 자기가 속한 그룹 계열사의 보험 계약을 중개하는 걸 패밀리슈랑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공정한 경쟁을 막고 또 부당한 이익,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주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의혹 때문에 여전히 금융당국이나 세무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에 관련 사건에서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논란 자체는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네, 패밀리 슈런스 문제. 이게 참 오래된 이슈죠. 네, 맞아요. 이름 그대로 패밀리, 가족하고 인슈런스, 보험을 합친 말인데 문제는 그 계열사 보험 물량을 오너 가족이 운영하는 보험 대리점에 이렇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그냥 정상적인 수수료 외에 뭔가 부당한 이익이 오갈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기사에서는 이제 이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단순 계약 중개를 넘어서서 기업 전체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전문적인 인하우스형 법인 대리점, 그러니까 사내 전문가 조직 같은 모델로 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제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관계에 의존하는 영업이 아니라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업 가치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인 거죠. 네, 패밀리슈런스는 단순히 보험계약 중개 수수료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나 공정성하고도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내부 거래를 하는 건 잠재적으로 이해상충 소지가 크고 또 기업 전체의 리스크 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된 것처럼 인하우스형 법인 대리점 모델 같이 기업이 실제로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보험 설계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위험 예방 활동까지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걸 넘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보험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이 될 겁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험 얘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보험사들의 사업 전략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번째 소식인데요. 한때 보험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크게 기대했던 헬스케어 사업, 이 방향을 좀 수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이걸로 돈을 벌겠다라기보다는 기존 보험 가입자들한테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형태로 바꾸는 추세라는 분석이에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의료 관련 규제 문제도 있고 또 생각보다 수익성이 낮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아, 헬스케어 사업. 보험사들이 한때 정말 공들였었죠. 네, 그렇죠.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보험사 앱 같은 거 통해서 건강 정보 얻거나 만보기 기능 쓰거나 운동 챌린지 같은 거 참여해 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원래 보험사들은 이런 서비스로 새로운 수익도 만들고 또 여기서 얻는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험 상품 개발에도 연결하고 뭐 이런 큰 그림을 그렸었죠. 네,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병원하고 연계하는 거나 또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같은 데에 대한 규제 장벽이 꽤 높고 또 사용자들이 이런 유료 서비스에 선뜻 지갑을 열게 만들기도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수익보다는 기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앱을 자주 쓰게 만들고 또 건강관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험금 지급률을 낮추는 효과를 노리는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신한라이프가 헬스케어 자회사 이름 바꾸고 노인 돌봄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다시 짠 것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건 보험 산업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딜레마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사후 보장 상품이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사전 예방이나 고객 관계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헬스케어 서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고객하고 접점을 늘리고 또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 직접적인 수익 창출은 좀 어렵더라도 고객의 건강 증진을 돕는다는 이미지는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또 길게 보면 건강한 가입자를 많이 확보해서 손해율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 서비스로의 전환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찾은 나름의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소식입니다. 이건 좀 독특한 서비스인데요. 교보생명이 보험, 건강, 자산관리 기능을 다 합친 통합 앱에
교보 문고 서재라는 독서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내 책장에 있는 책을 사진으로 찍어서 나만의 온라인 서재를 만들고 독서 목표를 세우거나 챌린지에 참여하는 등 종합적인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오, 보험 앱의 독서 서비스요. 신선한데요? 그렇죠. 요즘 금융 앱들이 자산 관리나 건강 서비스 넘어서 다양한 생활 편의 기능 넣는 게 추세이긴 한데 교보생명처럼 이렇게 독서라는 인문학적인 요소를 딱 전면에 내세운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단순히 보험 계약 내용 확인하거나 보험금 청구하는 그런 기능을 넘어서 앱을 통해서 뭔가 지적인 활동까지 즐기도록 유도하면서 고객한테 좀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주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보생명에서는 이걸 디지털 인문학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던데 앞으로 금융하고 인문학이 어떻게 결합된 서비스로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시도입니다. 이건 교보생명이라는 브랜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인문학적 감수성, 교보문고와의 연계성이죠. 이걸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금융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어떤 지적이고 문화적인 욕구까지 충족시키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지향하는 거죠. 이런 차별화된 접근은 고객들이 앱을 더 자주 사용하게 만들고 스티키니스 강화라고 하죠. 또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연상 효과를 만들어서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객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라는 약간은 좀 걱정되는 소식부터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운용 필요성, 그리고 우리 일상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보험들, 또 보험사들의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운 시도들까지 짚어봤네요.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융 환경은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정보는 넘쳐나잖아요. 이 속에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정보가 뭔지 잘 골라내고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기댈 수는 없고 스스로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정말 필수적이고요. 또 예전에 가입해둔 보험 상품 역시 한 번 들면 끝. 이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과 나의 필요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조정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것, 이게 참 쉽진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분들의 금융생활에 작은 등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내 금융생활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뭘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몽속에서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